한글은 스티브 잡스보다 위대하다. 하버드대 국제정치학 교수의 이 한마디에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1시간, 단 한 번의 강의가 수백 명의 학생이 배운 국제정치의 공식을 무너뜨렸죠. 미국, 독일, 일본, 세계 3대 강국이 실패한 방산 프로젝트. 예산만 30조 원이고 납기 지연은 5년, 품질 보증 실패율 47%였죠. 한국이요? 그런 나라가 무기를 납품한다고요? 일본 출신 유학생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 2년 만에 한국이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기술의 원천이 세종대왕의 한글 철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언어가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인간 사고를 설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500년 전 만들어진 문자가 지금 디지털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애플보다 빠르며 구글보다 논리적이고 인류가 만든 최첨단 도구였죠. 그런데 세계는 몰랐습니다. 영어만 보고 있었을 때 한국은 조용히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디슨 에일리입니다. 하버드 정치학과 4학년이죠. 리처드 교수님이 칠판에 쓰셨을 때 처음엔 웃었어요. 한글은 스티브 잡스보다 위대하다라고 쓰여 있었죠. 국제정치 수업에서 문자 이야기라니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시간 후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교수님이 보여준 데이터는 제가 배운 모든 공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학기 말 특별 강연이었죠. 졸업을 3달 앞둔 시점이었는데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국제정치 이론 요약이나 듣고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의 재정에 21세기 새로운 공식. 재정이라는 단어가 걸렸어요. 4년간 배운 내용을 뒤집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님은 이미 칠판 앞에 서 계셨습니다.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상식을 부숴드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첫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15세기 유럽 지도였습니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대륙이었죠.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5세기 이전까지 유럽은 중세라 불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서기 476년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일어난 15세기 전후까지를 말하는 시기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시기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암흑기, 교회가 가장 번창했던 시기였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마녀사냥 같은 공인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고문하고 죽일 때까지 괴롭혔으며 죽으면 모든 재산과 땅을 교회 이름으로 빼앗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수록 교회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준다는 면죄부를 돈 받고 팔기 시작했으며 천국으로 가는 통행증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심지어 성직자 자리도 돈을 받고 매매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누구든 성직자가 될 수 있었으며 심지어 교황도 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갔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당시 교회가 소유한 땅의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땅의 절반, 다른 유럽 나라들은 대략 40% 모두 교회 소유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백성들은 이걸 그냥 두고 봤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교회는 2가지 전략을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윤회교리를 없앴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20세기까지 윤회를 기본으로 가르쳤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도 마찬가지였으며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고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 새 몸을 받아 태어난다는 개념이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번 생 단 한 번뿐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거나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거나 둘 중 하나였으며 기회는 딱 한 번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방법을 아는 곳은 교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말이라면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죽을 정도로 순종적이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더 교묘했습니다. 사람들의 문맹률을 높여서 아무도 글을 못 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재판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책을 배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책을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고문받고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책을 태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의 문맹률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90%가 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으며 지식을 독점해서 마음대로 그들을 지배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조선 지도였습니다. 같은 시기 15세기 조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에선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백성들의 정신을 해방시켜주기로 결심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세종대왕, 교수님이 그 이름을 칠판에 쓰셨습니다. 유럽 교회가 백성을 바보로 만들 때 세종은 백성을 똑똑하게 만들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한자를 썼는데 한자는 배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양반들만 글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몰랐으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도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세종은 이걸 바꾸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43년 훈민정음이 탄생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쉬운 글자가 아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최첨단 도구였다고 합니다.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글자였으며 배우기 쉬우면서도 논리적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다시 쓰셨습니다. 언어는 생각의 한계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생각의 폭이 좁아지지만 글을 아는 사람은 생각이 넓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며 사고력이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세종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생각의 도구를 주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종의 바람이었으며 훈민정음이 바로 그 소원을 이룬 방법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 모두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국제정치가 아닌 것 같았지만 묘하게 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날 세계를 흔들고 있는지 보여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과 국제정치.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한글 자음과 모음이었어요. 우리에겐 낯선 글자였지만 교수님은 이 글자들이 특별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특별한지 설명이 시작됐어요. 한글은 그냥 쉬운 글자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최첨단 도구였다는 말씀이었죠.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최첨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냐는 물음이었어요. 학생 몇 명이 대답했습니다. IT 기술이요, 인공지능이요, 복잡한 컴퓨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최첨단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다르다는 설명이었어요. 최첨단이란 무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자동차는 더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했고 이동통신은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컴퓨터는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줬죠.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최첨단이란 단어는 시대에 갇힌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개발된 지금도 계단은 여전히 층을 이어주는 최첨단 발명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핵심 요소를 품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정도로 군더더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어요. 한글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500년 전에 개발됐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완벽한 최첨단 도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애플 로고가 떴습니다. 갑자기 애플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스러웠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글을 이해하려면 애플 제품을 생각해보면 쉽다는 말씀이었죠. 애플 제품들을 떠올려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디자인이 예쁘다, 사용하기 쉽다, 비싸다. 교수님이 웃으시며 정리해 주셨습니다. 애플의 특징은 3가지라고 하셨어요. 첫째, 가능성을 확장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엔 컴퓨터가 너무 비쌌으며 덩치도 지금 냉장고의 몇 배나 됐기 때문에 IBM 같은 거대한 회사들만 만들고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세계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했으며 일반 사람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편리하다는 것이었어요. 사용하기 쉬워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작업 효율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편리함은 옵션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어팟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귀에 꽂으면 즉시 작동하며 빼면 알아서 꺼지는 단순함이 애플 제품이 얼마나 편리한지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간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정도로 군더더기가 없으며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씀이었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크게 쓰셨습니다. 한글 애플 제품.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문자와 전자제품을 비교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한글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배우기도 쉽고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문자, 글, 언어라는 것은 생각의 최소 단위가 되는 재료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더 우월한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남들이 걸어갈 때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것이며 남들이 칼과 방패로 싸울 때 총과 기관총으로 싸우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일본어와 한글이 나란히 놓였어요. 일본어는 복잡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섞여 있었으며 같은 내용을 쓰는데도 글자가 훨씬 많았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의 경우 문자의 한계 때문에 비록 경제 규모는 크지만 사람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문서로 만들며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일본 사람들은 남학신을 신고 다리를 질질 끌며 이동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슈퍼카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었죠.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한글을 쓰는 사람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지만 일본어를 쓰는 사람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설명이었어요. 이 차이는 개인 차원에서도 크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격차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그래프를 띄우셨습니다. 1985년부터 40년간의 변화였어요. 일본은 3배 성장했지만 한국은 10배 성장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세계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문자의 차이가 국가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엔 2가지 무기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넷과 한글이었어요. 인터넷은 생각의 고속도로를 깔아줬으며 한글은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슈퍼카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창의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나라에 게다가 성격까지 급한 사람들이 서로 생각을 빠르게 주고받으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인터넷이 고속도로를 제공했다면 한글은 그 위를 타고 다닐 최고의 슈퍼카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산업이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단 지성이 빠르게 작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엔지니어들이 한글로 빠르게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빨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칠판에 쓰셨어요. 세종대왕 스티브 잡스. 처음엔 웃었던 학생들이 이제 웃지 않았습니다.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1976년에 회사를 세웠지만 세종대왕은 443년에 한글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500년 이상 앞서 있었으며 게다가 세종은 이걸 무료로 백성들에게 선물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와 부처를 제외하면 세종대왕만큼 넓은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람은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은 백성들에게 생각의 무기를 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뭔가 뭉클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자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조금씩 납득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 나타난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는 생각의 한계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 인간이 가진 언어의 한계는 그 사람이 사는 세계의 한계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면 생각이 좁아지지만 그를 알면 세계가 넓어진다는 말씀이었죠. 세종은 이걸 알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한글을 준 것이며 그 선택이 500년 후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설명이었어요.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이제 국제정치와 무슨 관계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바꾸셨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학술회의 사진이었어요. 5년 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에서 열렸던 국제학술회의였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교수님은 국제정치 이론을 연구하고 계셨으며 힘의 균형, 동맹구조, 군사력 비교 같은 전통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계셨다고 합니다. 학술회의 주제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였다고 하셨어요. 미국, 중국, 일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각국의 전략을 분석하는 발표가 이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휴식 시간이었다고 해요. 교수님은 커피를 마시러 복도로 나가셨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자였다고 해요. 명찰에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적혀 있었으며 국제정치가 아닌 언어학 전공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궁금해하셨다고 해요. 언어학 교수가 왜 안보학술회의에 왔는지 말이죠. 그 한국 학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들이 흥미로웠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교수님이 무엇이 빠졌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한국 학자가 대답했다고 해요. 언어의 힘이 빠졌다는 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해요. 국제정치에서 언어가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학자가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국에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으며 이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솔직히 반신반의하셨다고 해요. 문자 하나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자가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를 아느냐는 물음이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죠. 전 세계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좋아했으며 사용하기 편리하고 디자인이 아름답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1976년에 애플을 세웠으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중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당연히 안다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한국 학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스티브 잡스보다 위대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왕과 기업가를 비교한다는 게 이상했기 때문이었죠. 한국 학자가 계속 설명했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도구를 줬지만 세종대왕은 사람들에게 생각의 도구를 줬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500년 전의 말이죠. 교수님이 물으셨다고 해요. 생각의 도구가 뭐냐는 질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학자가 대답했다고 해요. 언어는 생각의 재료이며 더 좋은 언어를 가진 사람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우면서도 논리적이었으며 누구나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었다고 해요. 반면 다른 나라 문자들은 복잡했으며 배우는 데만 몇 년씩 걸렸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되물으셨다고 해요.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는 질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학자가 단호하게 말했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국을 모르시는 것이라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교수님 마음속에 박혔다고 하셨어요. 학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셨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 학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고 해요. 정말 문자 하나가 국가를 바꿀 수 있을까? 정말 언어가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 교수님은 그날 밤 노트북을 켜셨다고 합니다. 한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다고 하셨습니다. 한글은 443년에 만들어졌으며 발음기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설계됐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음은 혀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며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했다는 설명이었다고 해요.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최고의 문자라고 평가했으며 유네스코에서도 세종대왕상을 만들어 기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대단한 문자가 있는데 왜 세계는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수님은 결심하셨다고 해요. 한국을 제대로 연구해보기로 말이죠. 처음엔 한글만 봤지만 한글을 파고들수록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6.25 전쟁 직후 폐허였다고 해요.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으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선진국이 됐다고 해요. 반도체는 세계 1위였으며 조선은 세계 1위, 배터리도 세계 최상위권이었고 방산도 급성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의문을 품으셨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가 말이죠. 답은 명확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배우는 속도가 빨랐으며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니 한글이 나왔다고 해요. 한글 덕분에 문맹률이 낮았으며 누구나 쉽게 글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기술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빨랐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매뉴얼을 빠르게 익힐 수 있었으며 엔지니어들은 서로 빠르게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이게 축적되니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고 해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성장 속도는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한글의 장점이 극대화됐다고 해요. 컴퓨터 자판으로 한글을 치는 속도가 다른 언어보다 빨랐으며 정보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속도도 빨랐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집단 지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온라인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아이디어를 빠르게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졌으며 삼성, LG, 현대 같은 회사들이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해요. 교수님은 5년 동안 한국만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역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봤다고 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힘의 뿌리가 바로 한글이었다고 해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우리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연구를 시작했던 순간이 지금 이 강의로 이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중요한지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문구가 강렬했어요. 한국은 중견국이 아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국은 힘의 개념을 다시 쓰고 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 인천국제공항 사진이 나타났어요. 1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5년간 연구만 하다가 드디어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던 때였다고 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첫인상이 강렬했다고 하셨습니다. 공항이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요.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눈에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창원으로 향했다고 해요. 한화 디펜스라는 방산 회사 공장이 있는 곳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천무라는 무기 시스템을 만드는 공장이었다고 해요. 천무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으며 멀리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였다고 합니다. 공장 입구에서 한국 관계자들이 맞아줬다고 해요. 그중 한 명이 박현수 연구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인사를 건넸는데 발음이 명확했으며 의사소통이 매끄러웠다고 합니다. 솔직히 놀라웠다고 해요. 아시아 국가에서 영어로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교수님은 숨을 멈췄다고 합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고 해요. 천무 발사대들이 줄지어 조립되고 있었으며 로봇팔이 부품을 옮기고 기술자들이 세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속도였다고 해요. 라인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으며 한 대가 완성되면 바로 다음 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물 흐르듯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박현수 연구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 달에 몇 대나 생산하느냐는 질문이었다고 해요. 박현수 연구원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현재 풀 가동 상태에서 월 생산량은 상당하다는 내용이었으며 구체적인 숫자를 듣고 교수님은 할 말을 잃으셨다고 해요. 독일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을 한국은 몇 달 만에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었다고 하셨어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이것저것 질문했다고 합니다.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박현수 연구원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모든 부품은 3단계 검수를 거치며 완성품은 실사격 테스트까지 통과해야 출고된다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부품 수급은 어떠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의 7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며 해외 의존도가 낮아서 공급망 리스크가 적다는 대답이었다고 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대단했다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한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천무 체계에 대한 기술 브리핑이 있었다고 해요. 회의실에 앉자 한국 기술자가 설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무의 핵심 특징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사거리는 80km에서 최대 290km까지 가능했으며 유도 로켓과 비유도 로켓을 동시에 장전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밀도는 5m 이내였으며 GPS 유도와 관성 항법을 결합한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브리핑이 끝나고 교수님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체계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느냐는 물음이었다고 해요. 기술자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무는 한국군에서 이미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이며 수백 발의 실사격 테스트를 거쳤다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성능은 입증됐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70년 넘게 전쟁 상태에 있었다고 해요. 휴전선 너머에는 수십만 명의 적군이 있으며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나라가 만든 무기였다고 해요. 책상 위에서 설계한 무기가 아니라 실제로 써야 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만든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랐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여기까지 설명하시고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때였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일본 학생이었어요. 후쿠오카에서 온 유학생 요시타였습니다. 요시타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일본도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자료를 보면 일본 방산도 재도약하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요시타가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방위성 보고서였으며 신형 미사일 개발 계획과 예산 증액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본도 분명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역사 자료였습니다. 1377년 직지 심체요절이라는 책이었어요. 세계 최초 금속 활자 인쇄물이었으며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선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600년 전부터 이미 정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설명이었어요. 요시타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수백 년간 축적된 장인 정신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조선시대 거북선도 마찬가지였으며
철갑을 두른 전함을 만든 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요시타가 자리에 앉았어요.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의연하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일본도 뛰어난 나라지만 한국은 역사적 연속성이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쳤으며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 기술에 대한 집착, 약속을 지키는 문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창원 공장에서 본 생산 라인은 단순히 현대기술만의 결과가 아니라 500년 전 세종의 정신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요시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노르웨이 지도였어요. 북극권에 위치한 작은 섬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스발바르 제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1년 전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세계 방산 시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소식이었다고 해요. 그것도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말이죠.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노르웨이는 나토 회원국이었으며 전통적으로 미국과 독일 무기를 써온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왜 갑자기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교수님이 배경을 설명하셨어요. 2024년 스발바르 제도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북위 79도에 위치한 이 섬은 지구상 가장 북쪽에 있는 연구기지였으며 국제조약으로 군사활동이 금지된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군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성홍기를 들고 대열을 맞춰 서 있었으며 마치 열병식처럼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요. 노르웨이는 즉각 항의했지만 중국은 개인 관광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고 해요.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북방 함대를 증강하고 있었으며 콜라반도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었다고 해요. 노르웨이는 절박한 상황에 몰렸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공백이었던 장거리 지상 타격 능력을 지금 당장 메워야 했다고 해요.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노르웨이 국방 분석가 에이리 콜름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30년 경력의 안보 전문가였으며 북극권 안보를 평생 연구해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에이릭은 처음엔 한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요. 당연히 미국이나 독일을 선택할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검증됐으며 독일도 전통적인 방산 강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납기였어요. 미국은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국 물량 때문에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였다고 해요. 독일은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5년에서 6년이 걸린다고 했으며 그것도 개발이 완료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고 해요. 에이릭은 절망했다고 합니다. 5년을 기다리라고요. 그 사이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했다고 해요. 그때 한 젊은 분석관이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천무체계를 검토해보는 건 어떠냐는 의견이었다고 해요. 에이릭은 솔직히 의아했다고 합니다. 한국이요, 정말요 하는 생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고 합니다. 성능이 하이마스에 필적했으며 사거리도 충분했고 정밀도도 뛰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납기였다고 합니다. 계약 후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 인도 가능. 에이릭은 귀를 의심했다고 해요. 24개월이요. 독일은 5년인데요.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폴란드 사례를 확인했다고 해요.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으며 천무뿐만 아니라 K2 전차, K9 자주포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에이릭이 폴란드 동료에게 전화했다고 해요. 한국 무기 어떠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폴란드 동료가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말이죠. 납기를 정확히 맞췄으며 심지어 예상보다 빨리 온 물량도 있었다고 합니다. 품질도 좋았으며 기술 지원도 신속했다고 해요. 에이릭은 확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한국과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테스트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 테스트였어요. 노르웨이는 이미 K9을 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도입했던 무기였죠. K9은 한국이 만든 자주포였으며 자체 추진이 가능한 대포였다고 해요. 노르웨이 북부 호칸 지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영하 30도였어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으며 손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였다고 해요. 먼저 독일 자주포를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으며 기술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추위 때문에 장비가 얼어붙은 것이었어요. 다음은 한국 K9이었다고 합니다. 에이릭은 옆에 서서 지켜봤다고 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도 저러는데 한국이 뭐 다르겠어 하는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시동 버튼을 눌렀으며 엔진이 단번에 걸렸다고 해요. 영하 30도에서요. 아무 문제 없이 말이죠. 에이릭은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예열도 안 했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한국 기술자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열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으며 극한 환경을 가정하고 설계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K9은 눈밭을 달렸으며 포탑이 회전했고 포신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모든 게 매끄럽게 작동했다고 해요. 에이릭은 동료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되는데 하고 말이죠. 실사격 테스트에서도 K9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해요. 명중률이 높았으며 연사 속도도 빨랐고 자동장전 시스템 덕분에 포수의 피로도가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바꾸셨어요. 에이릭의 보고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책상 위에서 만든 무기가 아니다. 실제로 써야 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만든 무기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독일이나 미국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하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지금도 전쟁 중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휴전 상태일 뿐이며 북한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군은 항상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며 무기도 그 기준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당장 써야 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말이죠.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마음,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마음. 이런 마음가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한국은 특별하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실제로 그 시대적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으며 1953년 1인당 소득이 67달러였고 세계 최빈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70년 만에 선진국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외환위기가 왔을 때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살렸으며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더 강한 체질로 거듭났다고 해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한국은 빠르게 회복했으며 오히려 기회로 삼아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키웠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도 한국은 K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됐으며 백신과 진단키트를 다른 나라에 수출했다고 해요.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는 민족. 이게 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조선시대 거북선이 나타났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만든 전함이었으며 철갑을 두른 세계 최초의 장갑선이었다고 해요. 왜 거북선을 만들었을까요? 나라가 망할 위기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이 쳐들어왔으며 기존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만든 것이라고 해요. 그게 조상님들의 정신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 맞서는 정신 말이죠.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천무도 그렇고 K9도 그렇고 K2 전차도 그렇다고 해요.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이 무기들을 혼자만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나라와 나누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은 마치 우리 일처럼 도왔다고 해요.
폴란드가 러시아를 두려워할 때 한국은 빠르게 무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국은 진심을 다해 응답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와서 한국을 도왔으며 그중엔 노르웨이 의료진도 있었다고 해요. 한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노르웨이를 돕는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같은 편으로서 함께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요. 우리라는 마음가짐, 이게 한국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바꾸셨습니다. 한글 박물관 사진이 나타났어요. 1년 전 한국 방문 중에 들렀던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울 광화문 근처에 있었으며 세종대왕을 기념하는 공간이었다고 해요. 박물관 안에는 훈민정음 원본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세종대왕이 직접 쓴 서문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그 서문을 읽으셨다고 해요.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교수님은 그 문장을 읽으며 울컥했다고 합니다. 500년 전 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직접 글자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고 해요. 박물관 해설사가 설명해줬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만들었으며 당시 지배층은 백성이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나라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교수님은 박물관을 나오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다음 날 세종대왕 기념관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곳에서 한국 역사학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김수진 교수라는 분이었으며 세종대왕 연구 전문가였다고 해요. 김수진 교수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물어봤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김수진 교수가 대답했다고 해요. 세종대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정신적 지주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세종대왕을 떠올린다고 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님들이 저렇게 위대했는데 우리가 못할 리 없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한국의 원동력이라고 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해가 됐다고 해요. 창원 공장에서 본 생산 라인, 노르웨이를 도운 진심, K9이 영하 30도에서 작동한 이유,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엔 일관된 DNA가 있었다고 해요. 500년 전 세종대왕이 심어놓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정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문화,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정신에서 나온다. 한국의 기술은 세종의 정신에서 나왔다. 강의실 전체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분필을 들고 크게 쓰기 시작하셨어요. 힘, 군사력, 경제력. 4년 동안 배운 공식이었습니다. 국제정치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강대국은 군대가 크고 돈이 많은 나라. 약소국은 그 반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공식에 큰 X를 그으셨습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교수님이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식은 20세기까지는 맞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21세기엔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힘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전통적으로 힘이란 크기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군대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이게 전부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르웨이는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으며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국이었죠. 그런데 왜 한국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했다고 해요. 미국은 약속한 날짜를 지킬 수 없었으며 독일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고 해요. 24개월 이내 납품. 그리고 실제로 지켰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게 새로운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신뢰,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 21세기의 진짜 힘이라고 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폴란드와 루마니아 지도였어요. 두 나라 모두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문, 천무 280문을 계약했다고 해요. 총액이 100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도 K9과 천무를 주문했으며 에스토니아, 핀란드도 줄을 서고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빠른 납기였다고 해요. 독일이나 미국은 5년 이상 걸리지만 한국은 2년 안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둘째,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다고 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폴란드 현지 공장을 짓도록 도왔으며 폴란드 노동자들을 훈련시켰다고 해요. 셋째, 사후 관리가 철저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한국 기술자가 즉시 날아왔으며 부품 공급도 빨랐다고 해요. 이게 신뢰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20세기에는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았으며 일본은 경제가 컸죠. 그래서 세계는 그 두 나라만 봤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점차 한국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파트너로서 한국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최근 미국 해군이 한국 초계함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초계함이란 바다를 순찰하는 작은 군함이었으며 적의 잠수함을 찾거나 해안을 경비하는 배였다고 해요. 미국은 자국에서 만들 수도 있었지만 한국 초계함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퇴역한 배가 아니라 새로 만든 배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해요. 퇴역이란 군대에서 물러난 것을 뜻하며 퇴역 초계함은 오래 써서 더 이상 쓸모 없어진 배를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산 건 새 배였다고 해요. 왜 미국이 한국 배를 샀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품질이 좋았으며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무엇보다 빨리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해요. 미국 조선소는 일손이 부족했으며 배 한 척 만드는데 5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2년 안에 가능했다고 해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독일이나 프랑스와 파트너를 맺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을 선호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더 빠르고 더 정직하며 더 성실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나라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바꾸셨어요. 화면 왼쪽에 세종대왕이, 오른쪽에 천무발사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둘은 500년 차이가 나지만 같은 정신에서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사랑과 천무의 약속은 같은 뿌리라고 하셨어요. 세종은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했다고 해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무를 만드는 기술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일한다고 해요. 노르웨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마치 우리 일처럼 도와주는 것, 약속한 날짜를 반드시 지키는 것, 품질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종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다시 쓰셨어요. 신뢰 약속 이행 시간, 약속만으론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것도 오랫동안 지속해야 신뢰가 생긴다고 해요. 한국은 이 공식을 증명했다고 하셨습니다. 폴란드에게 약속했고 노르웨이에게 약속했으며 모두 지켰다고 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이죠. 그래서 신뢰가 쌓였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중견국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말이죠. 교수님이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우리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4년 동안 배운 국제정치 이론은 힘이 크기라고 가르쳤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21세기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힘은 이제 신뢰라고 해요.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이 공식을 다시 썼다고 해요. 군사력으로 세계를 누르지 않았으며 경제력으로 압박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약속을 지켰고 그래서 신뢰를 얻었다고 해요. 그 신뢰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검은 바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가 떠올랐어요. 한국은 무엇인가?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1시간 전 여러분은 한국을 뭐라고 생각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중견국이라고 생각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나라. 그 정도였을 거라고 하셨어요. 맞았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견국이 아니었어요. 크기로 재단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50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사랑했으며 그 사랑이 글자가 되었고 글자가 생각이 되었으며 생각이 기술이 되었고 기술이 약속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쓰셨습니다. 문명적 모델.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문명적 모델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냐고요?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강대국은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다고 해요. 로마는 군대로, 영국은 함대로, 미국은 경제와 군사력으로 세계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힘으로 누르지 않았으며 돈으로 매수하지도 않았고 대신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었으며 신뢰가 영향력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셨습니다. 21세기는 힘의 시대가 아니라 신뢰의 시대이며 한국은 그 시대를 여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세종대왕 초상화가 나타났어요. 그 옆에 천무 발사대가 놓였으며 두 이미지가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종의 언어가 오늘 천무의 궤도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0년의 시간이 단절되지 않고 흘러왔으며 그 흐름이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 하셨어요.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어요. 4년 동안 배운 모든 이론이 1시간 만에 재구성됐습니다. 힘이란 무엇인가?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세계는 힘의 세계가 아니라 신뢰의 세계일 거라고 하셨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큰 군대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약속을 지키느냐라고 합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으며 여러분도 그걸 배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5년 동안 한국을 연구했으며 1년 전 직접 가봤고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라고 하셨어요. 한국을 단순히 중견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명으로 볼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일어섰으며 박수 소리가 천장까지 울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옆자리 친구도 눈을 붉히고 있었어요. 요시타조차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뭔가 더 생각하고 싶었고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버드 캠퍼스가 보였으며 저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가보고 싶었어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세종대왕 기념관도, 한글박물관도, 창원공장도 모두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미국인입니다. 세계 최강국에서 태어났으며 당연히 미국이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요. 그중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영향력 있으며 겸손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나라였어요. 저는 미국이 한국에게 배우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 법을, 신뢰를 쌓는 법을, 작지만 강해지는 법을 말이죠. 미국은 크기 때문에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라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도 바랍니다. 이 정신을 잃지 말아달라고요. 세종대왕이 심어놓은 씨앗을 계속 갖고 달라고요. 세계는 지금 한국을 보고 있으며 많은 나라가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새로운 시대의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를 향해 말하고 싶어요. 더 이상 크기로 국가를 재단하지 말자고요. 군대가 크다고 위대한 게 아니며 경제가 크다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신뢰를 쌓는 나라, 다른 나라를 진심으로 돕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정한 강국이라는 걸 우리 모두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500년 전 한 왕의 사랑이 오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일관된 정신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으며 진심으로 서로를 돕는다면 세계는 더 나은 곳이 될 겁니다. 한국이 그 길을 열었으며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아니,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신뢰의 시대가 시작됐으며 그 시대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꿨던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며 약속을 지키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21세기입니다. 한국은 그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걸 믿으며 그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거대한 군대나 돈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태도와 일관된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 그건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신뢰는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죠. 오랜 시간 누군가의 진심이 쌓이고 또 반복될 때 비로소 그 무게를 갖게 되니까요. 한 나라의 기술이 한 왕의 철학에서 시작되었다면 그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 이어진 정신의 증거일 겁니다. 이제는 힘보다 신뢰가, 속도보다 일관성이 더 귀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얼마나 서로를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